예, 차기 정부에서 외교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죠.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분이죠. 김준영 조국혁신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뭐 차기 정부 지금 할 일이 쌓여 있는데 바로 지금 외교 네. 문제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되면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참, 이 조기 대선이라는 게 인수위 기간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당장에 내일부터 사무실부터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통화부터 해야 되는데, 사실 이 외교 문제가 지금까지 이 조기 대선이 결국 내란 때문에 시작됐기 때문에 탄핵 찬성이냐 아니면 탄핵 반대냐는 국내 문제로 거의 예, 이 선거를 거의 지배했잖아요. 예, 예. 근데 실제로는 당장 내일부터 겪어야 될 일이 바로 이제 이 외교고요. 저는 이 트럼프 정부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지금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고 뒤흔들고 있는데 우리는 가장 취약하기 때문에 어쩌면 이게 거의 국난적인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 새 정부가 물려받는 승계할 대외 환경이 너무 나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너무 나쁘다라고까지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는데 일단 뭐 대통령 당선자 이제 바로 대통령이긴 하지만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를 할 때 예를 들면 주한미군 문제나 관세 문제를 뭐 직접적으로 두 사람이 하지는 않겠지만은 결과적으로 굉장히 조속한 시간 내에 그 문제가 다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거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지금 접근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주한미국 미군 감축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성격 변화 이게 한반도를 지키는 게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를 지금 대만 문제까지 지금 개입하는 걸로 성격이 변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건 두 개로 나눠봐야 되는데요. 일단 트럼프가 보는 세계관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미국이 이렇게 된 거는 소위 말하는 적국이나 적대적인 국가, 뭐 중국, 소련, 지금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아니고 미국을 이용해 먹은 동맹국이나 우방국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무임승차하고 미국의 무역에게 불리하게 했던 거를 경제적으로는 관세, 일종의 입장료입니다. 정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관세는 입장료고, 그 다음에 군사부담금은 또 그 안보적인 문제에서 입장료인 거죠. 그래서 그게 사실상 우리한테는 가장, 다른 나라들도 그렇지만 미군이 주둔하는 상황에서 관세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제 이 주한미군의 문제인데, 관세보다는 트럼프 자신은 사실 이 철수라든지 또는 또 동북아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한반도 한미동맹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은 좀 떨어지고 이해도도 떨어집니다.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펜타곤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군부가 결국 트럼프는 트럼프대로 분담금과 한국의 국방비를 올려라고 얘기하고 예. 동시에 이들은 그것만 하지 말고 한국이 이제 북한만 다루지 말고 일본과 함께 러시아와 중국을 다루는 지역군으로 특히 이제 그 전에 주한미군은 북한을 지키는 주한미군이었는데 이걸 좀 더 소위 말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통해서 이제 빼서 돌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건 엄청난 사실 우리한테는 왜냐하면 돈 문제도 들려 있지만 우리가 당장에 우리하고 이렇게 맞닿아 있는 북한, 중국, 러시아와 이제 적대국이 되는 거거든요. 예. 아마 그런 예. 압박감이 있는데요. 저는 일단은 이 틈을 노려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세는 뭐 또 다른 문제인데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건 트럼프와 군부의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분담금이나 아니면 무기 구매라든지 이런 것들은 트럼프가 훨씬 더 숫자에 관심이 있고요. 예. 근데 트럼프는 바이든보다도 한미를 묶어가지고 아시아에서 중국을 대항해야 된다는 절실한 필요를 느끼지 않거든요. 사실 위험한 건 후자입니다,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이 틈을 좀 노릴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 때 한미 대 북중러 뭐 정확하게 그게 일치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대결 구도가 좀 구신냉전 체제가 심화되면서 우리가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걸 잃었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의 관계를 조금 유연하게 하고 복원해야 된다라는 북한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식으로 좀 이거를 접근을 해야 되는 건가요? 뭐 최악이었죠. 왜냐하면 일단 외교 자체가 이 중국과 러시아와는 부재했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일본밖에 없었고요. 그럼에도 좀 다행스러운 거는 뭐냐면
우리가 미국의 어떤 의미에서 스피커가 되어서 러시아와 중국을 비난하는 것에 비하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한국과의 관계를 그렇게 파탄으로 이끌어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좀 동결시켰다 그럴까요? 참았다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제 그것이 한국에 대한 중요성도 있고 한국의 정부가 계속 바뀐다는 걸 인정했기 때문에 일종의 멈춤 상태였다면 예. 다음 정부가 하기에 따라서 개선될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뭐 이제 우리나라하고 경제적으로도 얽혀 있는 게 굉장히 많아가지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과거처럼 조금 소원하게 하거나 이런 거는 국익에도 좀 많이 손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국이나 그럼요. 예. 지금 우리가 이거를 이념으로 보기 시작하면 사실상 윤석열 정부 이념으로 보는 바람에 미국과 가까워지는 것은 반중이 되는 것이고 중국과 잘 지내는 것이 반미가 돼버렸잖아요. 예. 그게 사실 우리 국익에게 너무 나쁜 것이고 그렇게 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미국을 대신해서 중국을 선택한다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경제에 중요한 중국과 러시아를 관리하고 이 관계를 우리가 이익적인 관계에서 실용적인 관계로 풀어야 된다는 건 뭐 의문의 여지가 없죠. 알겠습니다. 뭐 중국도 지금 한국에 굉장히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데 지켜보도록 하고요. 일본 이제 일본과의 관계 지난 이제 일본 정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이제 했는데 왜냐하면은 일본의 수건들을 다 해결해 줬다 이런 평가가 지배적이고 새로운 정부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크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일본 관계는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제 윤석열 정부 때 사실 거의 매국적이고 친정인 우리의 사실 민족적 자부심을 많이 다치게 했죠. 어찌됐든 근데 한일 관계는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시바는 새로운 일본 총리는 과거사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개방적이고요, 전진적이고요. 지금 그렇다면 오히려 이 개선된 결과를 다시 되돌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한일 관계가 좋은 상태에서 분리를 해서 이 과거사 문제는 우리가 다시 길게 두고 해결해 가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미국의 관세 협상이나 관세 압박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한일 협력은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실용적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제 사실 북한이 외교 문제냐 아니냐라는 좀 논쟁적인 지점이 있지만은 북한 문제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하고 상당히 가깝다라는 걸 여러 번 표시했고 이게 지금 정상 외교를 다시 시도할 것처럼 보이는데 소위 말하는 남한 패싱, 코리아 패싱이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 굉장히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남북 문제는 좀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는 건가요, 지금? 저는 이건 두 가지로 이것도 나눠봐야 되는데요. 일단 패싱 문제는 너무 걱정하는 것은 좀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당시 이제 남북이 거의 적대적 국가, 교전 직전의 국가가 됐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해빙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가 만날 수 있다면 그 자체를 우리가 패싱 문제를 가지고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진행된다면 우리가 어느 시점에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인데 문제는 두 번째 문제가 뭐냐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도도 꽤 하는 것 같은데 북한이 2019년에 하노이 기억 때문에 북한이 아직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반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네, 그 부분은 트럼프가 어떻게 풀어내느냐의 문제인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유효한 관심을 북한이 보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거와 이제 트럼프, 김정은 두 사람의 관계와 상관없이 남북 관계도 지금보다는 조금 유화적으로 뭐 대화를 좀 해야 되는 뭐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북미도 그렇고 남북도 그렇고 외교에서는 이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 가지고 이제 신뢰가 중요한데 사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뒤통수를 맞은 거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방벽을 세웠단 말이에요. 북한이 굉장히 지금 적대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걸 풀만한 신뢰를 만드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외교 정책을 총괄하는 게 이제 외교부일 텐데 외교부에 대한 좀 개편 얘기도 나오고 있고 외교부를 좀 다시 재구성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전문가로서 좀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게 진보 정부의 일종의 약점이기도 하고 시작할 때마다 반복되는 건데요. 그동안 그 전문가가 진보 세력에서는 남북 문제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외교 문제에서는 상대적으로 인적 자원이 좀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 이 진보 정부가 특히 지금 인수위 없이 등장했을 때 기존에 있는 외교부의 인프라나 사람들을 쓸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랬을 때 이제 그럼 이걸 바꿀 만한 개혁이나 인적 자원이 있느냐는 문제가 항상 문제가 떠올랐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안정적으로 간다면
결국 외교부는 인적 구성에 큰 변화는 예를 들어서 뭐 아주 파격적인 인사가 라거나 뭐 그런 인사는 저는 초기에는 하기 힘들 거라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도 그랬었거든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차기 정부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지만은 일단은 뭐 이재명 후보가 좀 유력해 보이기는 하는데 차기 정부의 전반적인 5년간의 향후 5년간의 외교 정책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어떤 거를 중심 축으로 삼아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냉전이든 어떤 화전이든 이 전쟁은 우리가 흑백론이 흑백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적과 아군이 확실한데 외교는 색깔로 하면 회색입니다. 그러니까 적대국가도 사실은 관리를 해야 되고 우방국하고도 국익을 위해서 치열하게 협상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지난 정부를 반면교사를 삼으면 이념이나 진영이나 이런 것들을 나누지 않고 실용적으로 국익을 위해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국익이 최우선이다. 모든 사실 뭐 차기 정부가 아니라 모든 정부가 새겨들어야 되는 말 아닌가 그런 생각이 외교 다변화를 해야 되고요. 특정 국가 중심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준영 조국혁신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